아무것도 아니니 나 행한 것 나 섬긴 것 드러낼 것 하나도 없네. 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기를 나와 바꾸셨네. 나의 상급 유일한 소망 나의 주 그리스도. 내 가진 것 내 이룬 것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나 행한 것 나 섬긴 것 드러낼 것 하나도 없네. 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기를 나와 바꾸셨네. 상급 유일한 소망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심을 나의 확신 나의 상급 유일한 소망 나의 주 그리스도.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어떻게 하면 인류가 평화가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느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야. 하여튼 그 소천선사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된다. 먹는 거는 평등하게 먹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그런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사회적으로 우대해 줘야 된다. 그 대신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하잖아요. 가령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그 없애고 그러면 그게 성직자들은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책임져주고. 근데 그 양반의 사상을 무조건 다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요. 그 양반 주장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뭐냐 하면 큰 사찰이 있고 돈이 많이 나오는 사찰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찰이 있고 그렇고 뭐 신도가 많으면 뭐 부유하게 살고 이런 거 자체가 그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는 상업주의로 흐르는 거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스님들도 처음 스님 된 사람은 얼마 보시. 그 당신이 직접 당신이 계시는 사찰에서는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 자기도 얼마. 이제 오현 스님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현 스님은 제일 가까이 모시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가 또 존경해요, 그 스님을요. 근데 우리 소천 스님하고 이제 오현 스님하고의 이제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 소천 선사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거야. 이게 정당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러면 반드시 그걸 해결하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오현 선생님은 안 그러죠. 그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꼭 모든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시네. 어떻게도 해결하니까. 대충만 그냥 그건 뭐 그걸 따지면 그냥 듣고 넘어가고 그냥.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소천선사는 100원 가지고 그거 왜 네 심부름해서 100원 남은 거 왜 안 가져오냐. 그건 네 돈 아닌데 이러시는 것 같으면 양반은 그냥 아예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을 사오라고 줄 때도 막 한 2,000원 줘버리는 거지. 근데 오현 스님은 카톨릭에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어떤 그 설법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그 양반은 그런 대충 넘어가고 편법적이고 그 사고의 그런 그 석의 원칙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술은 자유로워야 돼요. 예, 파격적이고, 네. 예, 그 양반 절간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냥 하여튼 특이한 신분이에요. 당신 시집을 만들려고 밑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시집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못 만들. 왜 하면 시집만 만들어 봐라. 그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살짝 그걸 기준으로 조현은 얼마짜리다 이게 딱 평가를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평가 받고 싶지 않아. 그게 이제 당신 좀 자유로우신 분이었네. 네, 그래가지고 절간 이야기라는 그 속도 그 출판사 이름이 뭐이고 거기서 허락도 없이 출판을 해버렸어. 해가지고는 전량 다 가져와라. 그리고 또 재판하지 말고 가져와. 내가 다 살 테니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오면 선물은 할지언정 책방에 못 내놓게. 그런 시가 좋아요. 시가 만해 한용운 하면 독립지사지만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시인인데 우리 불교사를 이래 보면은요, 우리나라 고승들이
가장 훌륭한 고성은 다 가장 훌륭한 시인이야. 예를 들어 서산 스님 이러면 불교사에 그분같이 훌륭한 성녀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잖아요. 서산대사. 네, 서산. 그런데 그러한 서산 스님의 한 시는 읽어보면 멋져요. 성속을 막론하고 그렇게 좋은 시를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가 좋거든. 지금 드시면서 하시죠. 예. 꽈배기. 예, 먹읍시다. 이거 뭐 이렇게. 우리 동네 특산품. 이거 뭐 너무. 어저께 우연히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만해 한용운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한말에 등장한 그 경어. 어떤 사람이 경어를 연구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여인이 발표한 걸 보니까 전봉준 장군 있잖아요. 전봉준 장군이 경어와 천안매부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요. 몰랐네. 이게 전봉준 동학 그 양반하고 경어 스님이 천안매부. 경어 스님 여동생이 그 전봉준의 부인이야.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전봉준 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하잖아요. 그래 경어 스님이 울로 메고 가가지고 그 저 서산에 그 이름 뭐이고 천장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에 오래 계셨거든. 천장암이면 화장 스님. 그 뒤에 그렇게 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전봉준 묘인 걸로. 그래서 한번 그 묘를 파가지고 뭐 시신을 수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서산 쪽에서 그런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묘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잘하면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찾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분이 이제 경어 스님인데 한국의 달마 스님이라고 이러는데 이분이 당대에 그분보다 뛰어난 문장가가 없거든. 시가 경어의 한시는 아주 참 탁월한 데가 있고 문장이 아주 굉장하죠. 아니 오연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데 그 후에 만해 한용운 시가 한시도 탁월하고 좋고 또 그 님의 침묵 같은 또 시조도 굉장해요. 우리 고대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스님들이 시조를 쓴 스님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한 사람도. 그렇습니까? 스님이 쓴 시조가 하나도 없어. 작품이 안 남아서 남아 그럴까요? 있는 게 없는 거죠. 남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스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못 가졌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불교가 그 탄압받은 시대이지만은 가장 많은 어록이 나왔거든. 조선시대의 어록이 가장 많은. 그 어록은 한자로 쓰였습니까? 한글로 쓰였습니까? 아니 한문으로 되어 있죠. 조선시대니까. 그런데 서산 스님을 중심으로 서산 스님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라고 하는 고려 말기에 불교가 피폐해져 가지고 고려가 망했다 이렇게 역사적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혀 뻥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불교가 가장 고려를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들이 그 스님들이에요. 위대한 고성들은 다 좋은 시를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오연 스님도 늘 그러시고 나도 또 이하 동문으로 같이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시대를 대표하는 시를 써야 되는데 스님들이 시인이 없는 거야. 지금 한국 스님들. 성철 스님이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고성이고 이 양반이 글을 쓰는데 문장이 굉장합니다. 탁월해. 그 양반이 번역한 글을 읽으면 번역을 어째 이렇게 명료하고 잘하는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번역이 좋아요. 번역도. 그런 재능을 가진
시적 정서가 없는 거야. 그 한시가 있는 게 뭐 한 5편도 안 돼. 몇 편 없고.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오연 스님을 나는 먼 후대에 가면 우리 시대의 스님들이 남긴 문장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까지 남을 수 있는 문장이 누구냐? 오연의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정 스님보다 훨씬 탁월해, 그 문장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 대중한테 그만큼 안 알려졌을까? 이 양반은 그런 거 알려지는 걸 원하지를 않는 거야. 그 양반 시 하나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리볼까?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목이 정멸을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수프로가 새의 먹이나 되어야겠다. 즐겁게 산 놈이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따지고. 그러니까 그 삶의 이치를 아는 놈이라야 죽음의 이치를 안다, 이 소리이잖아요. 짧은 석 줄짜리 시지만 그 양반의 그 사상과 철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지.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는 즐거움을 어찌 알겠느냐. 죽음의 즐거움을 죽음의 알겠느냐.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어차피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우리가 이 잘난 척 무슨 하지만 그 양반이 그 뭐 요즘 뭐 어떻게 그 보면 뭐 아득한 선자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 그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지만은 그 알도 까고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 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도 다 못할 일을 그거는 하루 살면서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성장 그런 내용의 시인데. 이제 오연 스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효림 스님 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나는 그 양반이 뭐 그냥 그게 시를 쓰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야 뭐 어쩔 수 없이 시인이 됐죠. 시인이 됐는데 아니 어느 날 한번 불러서 내가 갔어요. 그 용돈을 이렇게 돈 많이 주면서 그 당시에 내가 어디 뭐 주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니까 그러면서 야 시 하나 써가지고 가져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시를 뭐 써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뭐 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시를 써가지고 그 안 갔죠. 한 1년이나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 야 내가 옛날에 뭐 너한테 그 시 써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시 써봤나? 그래. 아니 안 썼는데요. 그 오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 어른이 그 시키면 그럼 뭘 좀 하는 책이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고. 그것도 안 썼어. 안 쓰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 그러고 이제 한 3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시를 뭐라 그러면서 당장에 내일 모레까지 가가지고 시를 써갖고 와라. 그래서 시를 한 서너 편 써가지고 갔죠. 이제 가져갔더니 막 이렇게 써만 되는 거야. 이게 왜 뭐 시를 갖다 써라 하면 이거 안 쓰고 오늘부터 너는 시인이야. 그래가지고 고생해. 시 한 편만 좀 읊어주십시오. 맨 처음 쓴 시 작품 중에 하나를 알고 싶어요. 아무르강 강가에서 강 같지를 않고 꼭 바다 같더라고. 하도 넓어가지고 그 강을 바라보면서 쓴 시인데 어느 혁명가의 묘비명 강물이 흐르고 인간의 마을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미 죽어 헐기된
한 사내의 꿈속에도 여전히 꽃은 피워진다. 아, 가만히 있어. 그 가니까 시를 하나 시집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가장 최근에 나온 날짜는 뭐 안 써도 뭐. 예. 나는 이 사인해서 드리는 걸 잘 안 해가지고. 양희삼. 이름이 아주 뭐. 둘 다 가운데 희자가 들어갑니다. 네. 희망의 상징이라. 두 분. 저는 김자, 뿌리 근자, 물가 수자, 김근수입니다. 김근수. 수. 예, 뿌리 근자, 물가 수자, 김근수. 김. 예, 김근수. 김. 네. 뿌리 근자, 물가 근수. 수자. 예, 그렇습니다. 예수 동생 근수입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하는 자만 쳐다보다 아무것도 보고 싶고. 스님은 15세에 출가하셨잖아요. 15은 아니고 16이. 16이면 53생이니까. 저쪽에 있죠. 저게 사진. 네. 저 한옥이. 이게 우리 속가시. 굉장히 크네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근데 중학생 때 여름 방학이에요. 한 10시쯤 되면 이제 개울에 목욕하러 가거든. 낮에부터. 그래갖고 실컷 놀다 와갖고 또 점심 먹고 또 나가서 개울에. 하루 종일 개울에 가서 살죠. 이제 그 당시는 뭐. 근데 그 목욕하러 가는데 친구 애 하나가 가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먹는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나이를 더 먹어도 친구로 지내잖아요. 그래 어디 가냐 이러니까 절에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 어디 절에 가는데 그 저쪽에 가면은 절이 있다는 거야. 그 거창이죠 지금. 네, 거창 우리 북상이라는 데인데 그런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은 실종 신고하고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를 안 하잖아요. 뭐 그 60년대니까 그래 그 형 따라서 그냥 갔어요 절에. 근데 니도 같이 가자 이 가더라고. 그래 친구 따라 뭐 장에 간다고 뭐 갔죠. 그런데 그 오전에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배를 졸졸 골고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무주천동 백년사락 하는 데를 갔어. 지금 백년사 가보셨는가 모르겠네. 무주천동에 절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당시는 6.25 때 절이 싹 전소돼 갖고 없어. 운막집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지놓고 스님이 하나가 살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래 갖고 하룻밤 거기서 잤는데 그 친구가 스님 되려고 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그 절에 남아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참. 그래 이제 집에 이제 어른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죠. 이제 편지를 한 1년만 내가 여기서 돌을 닦고 가겠습니다. 그 왜 그 1년이냐? 그 스님이 뭐라는 게 아주 영리한 사람은 한 3일만 해도 되고 좀 그 중간에 한 두서너 달 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한 1년만 열심히 하면 도를 통할 거다 이러시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당하셨네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내가 손님 모시고 1년 동안 여기서 도탕하고 도인이 돼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 닦는다고 그래 있었죠. 아이고. 근데 1년 하다가 뭐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스님 됐어요. 우리는 스님 된 게 우연한 기회네요. 우연히 그렇게 돼요. 우연히 그래 된 거죠. 그래 집에다 편지를 썼거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어른들이 구정을 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편지 답장이 오기를 그 당시 이제 돈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서 반은 갈래 쌀 2가마리를 팔아서 그 돈을 보냈는데 그 쌀 2가마리 값이 내 그때 얼마인데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 그 한 달 월급이야. 한 달 월급이 되게 쌀 2가마 값이에요. 그 당시는 면세기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보냈어. 그래 보냈는데 그 한 가마 값은 절에 스님 드리고 한 가마의 값은 네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집에 올 때 차비로 써서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 보냈는데 뭐 그 당시 처음 라면이 나오고 라면이 맛있어 가지고 맨날 나만 또 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데리고 가갖고 맨날 라면 사 먹는데 다 썼지. 저를 라면을 닦으셨네. 스님이 되시겠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서 갔다가 절에 있으면 그냥 스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출가는 엄청나게 이 각오하고 뭔가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게 의의없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싱겁게 출가를 했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한번 그렇다면 집으로 갈까 하고. 근데 점점 더 불교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뭐 돌아간다는가 뭐든 후회를 한다든 그럴 여가 없었죠. 없었고 집에서는 이제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액션이 있었지. 아니 그래도 어머니를 보고 싶고 막 이랬었어요. 아 그런 거는 있었죠.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죠. 어머니 보고 싶은데 그게 뭐 손님이 뭐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갔다 가면 안 보내주니까 뭐 이도 이렇게 전보를 쳐달라고. 그래고 전보가 와가지고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지. 스님이 시인의 자질이 있으셨네요.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성경에 보면 예.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길에서 조치니라. 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고침을 받거나 이러고 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 예. 네. 아유, 스님께서 효령 스님 그러신 분이죠. 길에서 그냥 친구를 만나. 예. 와. 스님 이제 언급결에 스님 되셨잖아요. 예, 예. 우리도 다 언급결에 결혼했어요. 아, 응급결에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아니 그런데 신중하게 결혼한 사람보다 응급결에 결혼한 사람이 그 성공률이 높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응급결에. 우리 선생님이 신중하게 하셨나 봐. 자꾸 읽어서 하셔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런 시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시집을 만들잖아요. 그 이런저런 인연으로 어디다가 뭐 이래 투고한 것도 있고 네, 네. 뭐 이래 써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시집을 만들 때 본인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리라고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시가 여기에 들어 수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거 편집하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수록되는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엿장수 맘대로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게 편집자 맘대로. 근데 시집을 여러 번째 냈는데 한 번도 내 마음에 드는 시만 모아서 시집을 못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몇 개만 잠깐 봤는데도 되게 뭐랄까 이제 종교적인
이런 보통 시들은 그냥 개인의 상념, 뭐 일종의 그냥 사랑 이런 것만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승우 시 보니까 세상에 대한 고민.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제목에 뭐든지 파는 세상. 어느 유명 인사는 스스로 양심을 헐값에 팔았다 하고 어느 성직자는 하나님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무엇이든지 다 팔아먹는 세상. 이것도 저것도 팔 것이 없는 노동자 김 씨는 오늘도 가난을 지고 인력 시장을 서성이고 있다. 이런 시는 진짜 이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 41쪽도 좋아요. 유선자. 깊은 고민 사회를 보는 그 시선이 없으면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 시 중에 제목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시가 있어서 81페이지. 예. 그걸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낭독 좀. 예. 81페이지. 아름다운 여인. 가난하게 살아도 어진 마음을 잃지 않고 구석진 곳에 있어도 웃음이 빛난다. 어머니의 품성으로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대한다. 아까 얘기하신 그 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거나든가 이런 시 같은 거 이런 게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읽어보고 스님이 왜 이런 시를 그렇죠, 쓰냐 그러니까요. 이래 가지고 말한 거야. 그래요? 왜요? 편집자가. 네. 그래서 아니 스님이 그런 시를 써야지 그럼 누가 이런 시를 쓰냐. 내 입장은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거 이제 그 위선자 그래도 맨날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겨오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웃으며 말하고 돌아가던 노동자 김씨. 중이 돼가지고 내가 그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의 죽음 앞에 나는 슬픈 얼굴의 위선자로 서 있다. 마음이 찡해지는구나 진짜. 그게 색깔이 너무 강한 시는 글러서 다 빼버리고. 아니 나는 그런 시를 좋아하는 건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는 이겁니다. 어느 노성. 이 시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노성. 거짓말을 잘하는 어느 늙은 중이 거짓말이 쌓여서 산처럼 되었는데 그 어느 날 거짓말 산을 넘어가다가 그 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지금도 그 꽃 매운 향내에 길손들 기물고 눈물고 있다. 잠깐 읽었습니다. 아, 읽었어요. 아니 근데 시를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목사님도 시 한 번 쓰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시를 좀 썼었어요. 역시 딱 보인다.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가사를 썼잖아요. 제가 쓴 곡 중에 그게 가사가 거의 시처럼 쓸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렇게 집약하고 집중하고 막 말이 난사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좋은 찬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읽을 것까지는 아니고 이 시를 내가 좋아해요. 그림 속의 여인. 그림 속의 여인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예요? 스님이 맨날 시 제목에 여인이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결혼을 못 하셔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셔서. 하여튼 이 시는 그림 속의 여인 하는 이 시는 사실 나한테 그것을 영감을 준 그림은 반동경이라 그러나 저게
야수파 화가로 그 있어요. 그게 고백. 네, 반동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림에 보면은 정상적인 여자를 그린 거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죠. 뭐 이게 한번 인터넷 치면 나와요. 엄청 유명한 그림이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덕수궁 그 현대미술관이라 하나 거기에서 전시를 한번 했어요. 그 사람 그림을. 그걸 보고 내가 한번 그 그림 구경을 갔는데 선전 광고판으로 크게 그 얼굴을 그려놨더라고. 스님은 좀 잘, 이렇게 여 나왔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 이 그림. 그림이요? 이 표지 그림으로 스님은 강렬한 여인을 좋아하시죠.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진짜 입술을 붉게 칠하고 딱 맞잖아요. 입술을 붉게 칠했잖아요. 강력한, 매우 강력한 이미지. 김건희하고는 얼굴이 다르네요.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그게 심리적으로 묘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 어떤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게 뭐냐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하나의 상습이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자기 거짓말에 중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그거에 빠져가. 그래서 혼외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정신상으로. 이게 어떤 게 자기도 이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가 잘 헷갈리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러고 인터넷에 그 뭐 올라오는 그거 뭐 이거 뭐 무슨 페이스북 같은데 올라오는 얼굴이 보면은 진짜 성령을 그렇게 한 건지 그게 좀 뭐 정보가 그게 정확한 건지 어떤 건지 아니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성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다양하게 복잡한 변천사를 거쳐올 수 있나요, 사람 얼굴이?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하면 결례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는데 불교는 이제 뭐냐면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 실상. 그 한문으로 열매실자. 네. 그 모양상자가 있어요. 우리가 관상할 때도 그 글자를 써요. 그 모양상자라고 하는. 그럼 나무 목에 눈목자 한 글자예요. 남원 실상사도 그 산자인가요? 네. 실상도 실상. 그 실상을 보라 이 하는 거거든. 실상을. 그래 실상을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상을. 모든 종교가 실상이라는 게 진리다 이 소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나는 나한테 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상.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그걸 나의 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보면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인상, 타인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무슨 거석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중생상.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버려야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실상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허상인 거죠. 그렇죠. 허상이죠. 네, 허상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게 다인 거죠. 그래 모든 게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고 사냐면 그 아상, 상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상. 그게 뭐 그 아상, 인상 갈 게 없이 상에 집착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 우리가 관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얼굴은 뭘 해야 되느냐?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주상, 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상이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 그게.
아니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모양만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명품만 찾고 뭐 무슨 그 뭐 성은 이시오 뭐 이름은 명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옛날에 그 양복 자꾸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왜 그걸 하냐? 양복 여기 상표가 여기 붙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누가 어떻게 아니 그 쓴 기사가 그런 게 나왔어. 그래서 그 기사에 꽂혀가지고 진짜 그런가 나 그 뒤는 이렇게 그 무슨 나오면 그걸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속성이 있더라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기 명품 뭐 우리 옛날에 뭐 일본 말로 뭐 가다마이 하나 딱 걸치면 그게 자랑하고 싶어서 일하는 그게 그만큼 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 건강경에 보면은 정토 장엄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정토. 그 불교에서는 정토라 그러잖아요. 깨끗한 땅. 기독교 같은 데서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그러면 그 천국을 뭘로 장엄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의 인품을 갖출 때 뭘로 우리를 장엄할 거냐, 우리가 뭘로 꾸밀 거냐 이 소리나 같은 말이야. 그게 예, 우리 사회를 뭘로 꾸밀 거냐 또는 우리 마음을 뭘로 꾸밀 거냐. 마음이 청정한 것이 최고의 장엄이라는 거거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뭐 옷 같은 거 좋게 입고 뭔가 폼나게 하는 거 그걸로 장엄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의 진실에 접근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거짓을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알맹이로 가야 되는데 그게 껍데기가 이제 뭐냐면 상이거든요. 상. 그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볼 수는 있지만 껍데기 그 자체로서 알맹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 알맹이가 껍데기를 이긴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껍데기들이 다 알맹이들을 지배하고 그런 그렇죠.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니 우리가 스님이 뭐 또 이런 걸 얘기하면은 지식이 좀 달리고 모자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또 스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역사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면 과연 역사가 진보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 또는 뭐 무슨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 그렇죠. 이런 사회를 생각할 때 아니 여전히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니 사람을 물건처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러는 세상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게 얼마 전이라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는 시대야. 그게 해방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보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릴 때만 생각하더라도 남북 문제 같은 것도 야 이래갖고 언제 통일되겠나. 우리 어릴 때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하는 고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여전히 그 방공 메커니즘으로 뭐 이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만 하더라도 그래 평양을 뭐
6, 7번이나 갔다 왔는데 뭐 가가지고 거 가서 뭐 술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뭐 거 가서 뭐 거기에 차도 한잔하고 그거 다 했잖아요. 평양 시내 그 가이드 뿌리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경기 도립대학 무슨 학교의 교수인데 겁이 많더라고. 그 교수하고 둘이 해가지고 가이드를 슬쩍 따돌리고 우리끼리 뭐 돌아다녔어. 네. 평양 시내를 그냥 원 없이 한낮을 해 돌아다니다가 그거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막 얼굴이 막 푸르그럭 하면서 막 우리 잊어버린 줄 알고 막 조금만 늦게 밤 될 때가 안 돌아오면 신고하려고 그랬다고 막 그랬었더라고. 그래 우리는 그네 평양 시내를 그렇게 돌아다니기 보면 그 사람 사는 데고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엄청난 게 발전돼 있고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이 얘기한 것 모양으로 지극히 낮은 단계의 그 연방 형태를 형성하는 거는 아니 북한 누구 체제로 살아라. 우리 체제로 살고 같이 잘 사는 거. 그러고 그 경제 발전 같이 하고 그 맘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뭐 복잡하게 막 멸공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게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것이 평양 그 공설운동장에 가서 그 마이크 잡고 대통령이 연설을 했잖아. 평양 시민한테.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 와서 바로 선언해야지. 그렇죠. 예. 최소한도 경제교류는 이제 물 걸 터자. 예. 그 1차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 그냥 정상화하고. 그러게요. 예, 그걸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좀 놓치고 좀 실수를 하고 뭐 좀 아쉬움을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했으면 되거든. 뭐라는 했는지 말. 아니 94년도 저 서울대학교 그쪽에서 범민족 대회 하는데요. 그때 내가 폐막연설을 내가 했거든. 그거요? 그 폐막연설 하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점은 아니 그 당시 문 목사가 갔다 와갖고 뭐냐 이제 통일은 됐다 이러고 기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막 남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럼 뭐 더 바랄 게 뭐 있나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더 문화만 더 자꾸 앞으로 더 확장해서 넓히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성공단 그 개성 관광 하려고 그러면 아니 아침에 강화문 앞에서 그 관광버스 타고 개성공단 가서 실컷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 까먹어버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원상으로 못 돌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이게 이제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선임으로서 나는 내가 주지도 몇 군데 뭐 하고 지금 뭐 이 경원사 이런 건 뭐 주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이렇게 있는 거고 했는데 내가 그 나이 50대 이럴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 그러면 선임으로서 나이가 노후 대책 우리 종단이 끊임없이
노후 대책을 얘기한다고. 네, 네. 스님들한테. 네, 네. 그 내가 그럴 때마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노후 대책이 스님들이 뭐 노후 대책이 필요하냐? 가장 스님 잘하는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거다. 아니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나이가 60 넘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돈을 주잖아요. 최소한 50만 원, 60만 원씩 주고 또 좀 거적하면 뭐 좀 기동도 어렵고 있다가면 한 7, 80만 원 주잖아. 그 무소유로 살겠다는 사람이 그것만 있으면 사는데 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국민연금 있고 또 지금 노령연금 주잖아.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진보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이 말하는 뭐 기본소득 보장제도 뭐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안 가도 현재 우리가 정말 옛날 우리들 어릴 때 클 때 생각하면 어찌 감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국가가 다 책임지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예. 뭔가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부근이 상승할 수 있는 때에 그렇지. 이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완전 곤두박질 치고 만치게 만들고 이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분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아니 나는 윤석열이 정부 이런 건 내가 걱정 안 한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6월 항쟁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한 게 뭐예요? 그 힘들게 6월 항쟁을 해서 직선제를 성취했는데 노태우가 당선돼 버리잖아. 노태우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노태우가 군부에 그게 아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를 군부 정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우리가. 그런데 노태우가 북방 외교를 해서 소련하고도 국교하고 유엔 가입도 하고 또 중공하고도 국교하고 했잖아요. 만약에 김대중이 그 당시에 당선돼 가지고 그거 하자 하면 난리 나잖아요. 빨갱이가 빨갱이 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저런 전짓 한다고. 근데 노태우 그때 하고 또 김영삼이가 해서 IMF에서 나라 말아먹은 것 같지만 금융실명제도 하고 또 이름 뭐이고 저 하나에 그 하나에도 싹 붙여주고 뭐 또 해주고 뭐 했잖아. 많이 그렇게 청소 싹 해놓고 나니까 김대중이 돼가지고 IMF 극복하고 이 IMF라고 하는 것이 나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IMF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뒤에 그런 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명박이가 많이 시도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분식회계, 순환 출자 이런 거 아니에요. IMF에 김대중이 그런 걸 경제에 가장 고질적인 골마 있는 부분을 싹 그 당시 했잖아 정리해서. 예. 그래 순환 출자도 못하게 하고, 예. 문어발 막 기업 그 사이에 구조 정리해가지고 팔아먹을 거 팔아먹으라. 그래 그걸 못한 기업들은 도태해버리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내세우는 게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세계 1등 상품 만들어라.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봐라 하면. 그래서 아니 텔레비가 그때부터 우리가 세계에서 텔레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되고 어쩌고 뭐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뭐 잘 만드는 나라가 되고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 한순간에 그 짧은 기간에 5년 동안이지만은 엄청난 일을 오늘 와서 한류 하는 거 이것도 김대중 때 그 문화 한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순간에
$10,000에서 $20,000를 넘어서 버리잖아. 근데 이명박 박근혜 하면서 온갖 분탕질을 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 뭐 요즘 욕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30,000 시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30,000 시대를. 윤석열이 정부를 거쳐서 이게 나는 이게 중간에 끝날 것으로 봐요. 근데 더 정확히 말씀하면 스님이면 정확히 그러셔야 돼. 언제 끝나요? 일부에서 5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5월이요? 예. 그런데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좀 봐줘요. 예. 내가 주요 캐를 한번 뽑아봤어. 예. 그 캐를 뽑아봤는데 그 캐를 뽑아보니까 확실히 5월 우리가 탄핵하는데 이 거루터기가 있는데 토끼가 뛰어가다가 거루터기에 팍 박치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그 쭈구리씩 앉아가지고 또 토끼가 와서 받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 탄핵에 중독됐어요 지금. 근데 탄핵 그렇게 안 갑니다. 탄핵으로 안 가고 자체 붕괴한다고 봐. 지금 붕괴 조짐이 나타나잖아요. 5월 자체 붕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만일 틀리면 뭘 거시겠어요? 아이고. 저는 저기 장관 지금 못 걸어요. 근데 스님지 거실래요? 내가 반드시 뭘 긁기라고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을 너무 하십니까? 기뻐서 하는 말입니다. 기뻐서 5월 뭐 자동 자체 붕괴 아니고. 아니 나도 한동훈이 말 흉내낸다고. 근데 이 윤석열이가 역사적으로 다음 정권이 와서 해야 할 일을 마당 닦아주는 일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우리는 지금은 몰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게 뚜렷이 나타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이 보면 그런 게 상당 부분 있어. 그 이전은 몰라도 하여튼 6월 항쟁 이후로는 내가 볼 때 정권이 이명박이가 한 것도 마당 닦아준 게 있고 박근혜가 한 것도 마당 닦아준 게 있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검찰 저렇게 두면 안 된다.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놈들이면 검찰 개혁을 피하려면 우리가 검찰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더욱 국민들하고 척을 지고 원수가 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검찰을 저래 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성과야. 아니 저 좀 안이 꽂고 더러운 정부지만은 그래도 한 2년 정부 그거 좀 나라 좀 뭐 손실도 좀 보고 검찰 개혁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 정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국민들의 각성을 예. 할 수 있는 기회고. 네. 아니 김영삼이 정도가 IMF를 불러와도 군대 권력이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딱 정리를 해주는 그거 대가를 성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걸.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이가 자체 붕괴하면 앞으로 검찰은 이제 다시는 못 못하지. 나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그죠? 못해. 예. 아니 박근혜 때 군부가 그게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잖아요. 조현천이가 예를 그런데 못했잖아. 네. 왜 못합니까? 하나회가 없어서 못한 거야. 하나회가 없어서. 그렇죠. 군대 안에 그런 이게 있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고대사 같은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친한 친구인데 니도 벼슬하고 나도 벼슬하고 친한 친구단 말이야. 야 한번 엎어버리자. 니하고 나하고 둘이 뭉치면 엎을 수 있지 않느냐. 엎어버리자.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다른 모든 빨가벗고 오만 얘기를 다 할 수 있어도. 왜냐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먼저 그거 얘기하기를 바라고 나는 이 사람이 먼저 하기를 바라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네, 네. 아차 하면은 내가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쿠데타를 하는 것보다 이놈을 가서 고발해서 내가 그렇지.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고발하는 걸 그렇지. 택하지. 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예. 그냥 얻어지는 것은 그렇지, 없고. 그렇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 예.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값을 치르니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어서 저도 그렇게 값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잔존에 있는 어떤 이 불의한 기득권 세력들과 다시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너무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이고 지금 뭐 지난번 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북한보다 더 흑자가 북한보다 무슨 못했대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적자니까 우리는. 적자가 북한보다 더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이고 특히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우리 그 스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식사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고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배금 사상 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돈 전부 아니야. 우리 인간답게 살자. 그리고 같이 좀 잘 살자. 이런 각성이 와야 될 텐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래야 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옛날에 우리가 오늘날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에서 세계 범불교 대회를 했어요. 그때 60년대에. 60년대. 예. 그때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고성들이 청담 스님, 또는 동산 스님, 효봉 스님 이런 스님들이 그 버마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야 버마는 불교 국가고 우리보다 참 잘 살더라. 훌륭한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공부한데 아직 극복을 못했고 우리는 공부를 극복했잖아요. 거기 군부가 스스로 물러나서 극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피 흘려서 그걸 무너뜨리고 극복을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서울에 뭐 이런 그 봉국사나 보광사 살 때는 걔들 뭐 후원도 많이 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늘 그러는데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해야 이게 이룬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의 뭐 피도 흘리고 그걸 가운데 그걸 성취했어.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빠르게 가고 지금 현재 그 세계 국가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제 그때는 6월 항쟁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물론 뭐 지금 뭐 지지율이 뭐 10%대로 떨어졌다고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연세 있으신 분들. 그 6월 항쟁을 실제로 했던 분들이 나서서 지금 그 세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잘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런 게 있죠. 이제 있는데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느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네. 대학에서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대학에 가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맞습니다. 그 취업 위주의 교육만 하지. 출세와 돈. 예, 네. 그걸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하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운동권이 붕괴됐어. 그래 붕괴된 그런 일면이 있어요. 있지만 그 우리나라는 그게 그런 걸 능히 다 극복할 만한 그 민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뭐 남북 통일을 원하는 세대가 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적고 뭐 어쩌고 이런 게 그런 것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럴 거 없다. 없고 윤석열 정부를 찍어준 젊은 세대들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게 뭐 우리가 하나의 앞으로 문제가 돼. 그런 걸 고민해야 할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고민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뭐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다.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걸 얻는 거는 야 우리가 잘못된 정부를 선택하면 국민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는 이 교훈 우리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은 민족이거든. 우리 나라가 그 벌써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무너질 거라고 보신다면 어떤 형태로 그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나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을 보거든요. 보는데 우선 제일 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정부가 타격을 입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 한미 회담 후에 타격이 온다. 네. 벌써 뭐 우크라이나에 아니 50만 발 도청에다가 폭탄을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게 아니 이게 그 서서히 이제 그런 방어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막 그 20%대로 막 내려앉고 이러면서 이게 다급해지니까 그 뭐 무슨 꼼수를 갖고 있고 앞으로 그게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뭐 돈봉투 그걸 터뜨렸다고 보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방어가 되겠느냐? 택도 없죠. 그게 뭐 돈봉투 그 뭐 50만 원짜리 뭐 최고 많이 하는 게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짜리라면서 특활비가 지금 300몇십억인가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붕괴 효과가 지금 현재 뭐 그 안보사령탑이 뭐 지금 현재 라인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졌는데 뭐 그런 걸 넘어서서 그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때 중에 가서 이게 무역 흑자를 못 돌리면서 오는 이게 타격이 그 중에 나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데 달러가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다 폭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게 달러 소모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가 비축해놓은 달러가 지금 현재 반수 이상만 팍 줄어도 지금 현재 거석하거든. 그 일부 거석들이 무슨 여자 기자 하나가 그 얘기하되 지금 요 돈 먹고 윤석열 정부의 봉투 받고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어느 순간은 끝까지 그 좋은 기사만 쓰지는 않을 거다. 어느 순간
돌아설 거다. 흐름이 오면. 예. 그래서 정부가 붕괴 현상을 일본,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붕괴 현상이 조짐이 보이면 이 기자들이 속에서 나는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고. 등을 돌리.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한 5월 중반쯤 가면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는 게 정치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끌고 와야 이기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겠다는 소리고 죽겠다는 소리인 거니까. 12호를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근데 뭐 그까지 안 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아니면 뭐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버티다가 총선이 끝나서 검찰이 다 장악 못하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기존 주류 정치인들 또막 들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녹화까지 하는 데서 뭐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정마음으로 편집하니까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편집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우리 역사에 그 4.19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고대 학생들이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4.19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마산에서 이준열이가 걔가 그 체류탄 맞은 시체가 그게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게 경찰이 지프차에 태워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까지 같이 넣어서 영구히 떠오르지 말라고 갖다가 바다에 넣은 건데 그게 며칠 후에 그냥 그것도 뭐 그게 다 수습되고 나서 끝나고 난 뒤에 또만 또 뭔 소용이 있어요. 한 며칠 안 돼서 한 3일인가 있다가 그냥 앞바다에 떴잖아요. 그게 떠오른 것도 기적인데 완벽 처리를 했는데 그게 떠올랐고 떠오른 것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다가 갖다가 제보를 했단 말이야. 그 경찰이 오기 전에 언론사가 가서 사진 찍고 기자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그게 폭발력을 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라는 게 거석에 오면은 항상 우연히 전에 따라가셔서 스님이 되신 것처럼 필연적인 그게 뭔가가 생겨요.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보면 우연히 한 것 같지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94년도 종단계획 할 때도 우연의 사건이 몇 개 나타나더라고 항상. 그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나타나고 그 가운데 아까 이제 그 이름 뭐이고 그 상무대 그 자금 세탁 그것도 나타났지만 그 후에 이제 조계사 들어가서 이제 거석을 하고 있는데 전투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가 다 쫓겨났어요. 났는데 이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 쫓겨난 이 소수의 그 사람들이 총무원 청사 앞에 이제 거기서 옛날에 총무원 청사가 이 조계사 법당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청사가 있어요. 요 처음 여기 이런 몇 명이 모여갖고 오르륵 모여갖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요 청사가 요 건물이 있고 요 청사 건물을 바라보고 요 마당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 그 용역이 그 제보해 주는 사람은 지금도 누가 그걸 제보했는지는 모르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은 용역을 불들여서 여기 청소를 싹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여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안 해주는 걸 그 용역들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된다 이게. 철수시키면 좋겠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야. 내가 그러면 퍼뜩
철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다치고 이럴 걸 위해서. 철수시키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내 혼자 판단이 잘 안 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밤 한 12시나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판단을 못 했는데 새벽 몇 시에 딱 들어온다 하는 게 그때 이제 그 4시인가에 들어온다고 제보가 왔어요. 새벽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근데 12시가 넘어서 내가 우리 젊은 스님들 불러 모아. 그때 나도 그때는 젊었지만은 나보다 30대 스님, 나는 40대고 모아갖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싹 다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고민을 걱정하고 빨리 철거시켜야 되고 다치고 막 박이 터지고 이러면 깡패들은 두드려 맞으면 참 곤란하지 않냐. 근데 옆에 별로 그 속도 안 하는 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뭐라는 게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캠코더, 동영상 찍는 거, 그걸 몰래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두드려 패는 걸 사진을 찍어야 된다. 동영상으로. 그래 우리 투입을 했잖아. 그 동영상 찍었잖아. 그거 어디냐. 그 당시 한겨레에 줬잖아. 그래가지고 판세가 확 뒤집어져. 그때 우리가 철거했으면 성공을 못하죠 그때. 그렇죠. 예, 그런 그 우연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이를테면은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 그게 백남준 그 뭐 농민 있잖아요. 백남기. 백남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물대포 맞고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거기 상황에 이제 그런 걸 반전을 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뭐 큰 거적이 됐듯이 그런 거를 목적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계 상태가 쌓여서 예측할 수 없는 게 터지는 거. 그렇지만 인계 상태가 되면 터지는 건 필연적이고. 근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 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 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